도산 12곡을 볼 겁니다. 12연으로 구성된 연시조고 도산 12곡의 작가분이세요. 도산 서원을 세우시기도 하셨고 연시조 도산 12곡의 작가 퇴계 이황 천원짜리 지폐에 있는데 퇴계 이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재들이 지금 있죠. 매화예요. 퇴계 이황 선생님 매화 상당히 사랑하셨다고 하고요. 이황 선생님뿐 아니라 뭐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매화를 사랑합니다. 꽃이 매화꽃 작아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성글게 피죠. 드문드문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외유내강의 표상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꽃송이가 덮인 눈을 뚫고 꽃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문드문 피어 있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 눈을 뚫고 나오는 그 강인함, 뭐 이런 게 사대부들의 정신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나중에 매실이 가지고 있는 그 과실수로서의 실용성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의미 이런 걸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은은한 향기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아무튼 이황 선생님이 사랑했었던 것 매화를 사랑한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실려 있고 여기 전각 있는 게 요게 성균관의 글자가 잘 안 보이죠? 명륜당이에요. 그 성균관이라 그러면 조선시대 최고 국립교육기관 뭐 유일한 국립대학 같은 건데 그 성균관 대사성도 하셨고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홍문관 대제학 뭐 이런 거는 이제 성균관에서 강학을 할 수 있는데 강의하시는 거 겸직할 수 있는데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균관하고 관련이 깊어서 성균관의 강학기관이었던 강학이라는 건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랬었던 곳이 이제 성균관의 명륜당인데 그 명륜당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명륜당이 같이 나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황 선생님이 학문으로 조선시대 성리학으로 대학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산12곡이라는 문학으로 볼 거지만 성리학에 있어서 이황 선생님의 가치가 크죠. 그 학자로서 지폐에도 실려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도산12곡 일단 1편부터 6편까지 요 1편부터 6편까지가 언지 부분인데 언지 부분 먼저 볼게요. 자, 요 첫 번째 수에서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초야우생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만해요. 초야라는 곳이 풀초, 들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밭이라는 뜻인데 뭐 풀밭이라기보다는 대유적인 표현으로 자연 또는 촌구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가 어리석을 우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생이 날생자인데 학생 당시에는 학생이라고 안 하고 서생이라 그럴 건데 이 우생이라 그러면 어리석은 서생 어리석은 사람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선시대 성리학에 있어서 대학자예요. 그런데 본인을 가리켜서 초야 우생 초야 총구석에 묻혀있는 우생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 본인은 상당히 겸손하게 표현하신 거고 곁가지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황 선생님이 뭐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되게 겸손하신 분이죠. 여기 도산12곡 발 부분에 발이라는 거 발문이라는 게 왜 이 글을 쓰게 됐나 취지를 밝히는 부분인데 발문 부분에도 얘기를 하세요. 이 사대부들이 부를 만한 노래가 없다. 그 경기체가인 한림별곡 같은 거는 절대 불러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림별곡의 노래 내용이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 전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각 연별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나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문학성 없이. 1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림벼슬을 하고 있는 진화 나랑 같은 선생님한테 공부한 애야.
경서해석 누가 제일 잘해? 양경이지. 양경이 내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수에서는 자기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쭉 자랑하고, 이연에서는 내가 책이 없을 게 없이 다 있잖아. 한나라 역사책도 있고 뭐 당나라 역사책도 있고 태평관계 같은 책이 400권 넘는 거 알지? 근데 그 책 나 다 읽었어. 나 거의 외우는 정도야. 각 주도 외울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여는 책 자랑,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단 자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술 자랑, 요거를 7년까지 쭉 이어나가는 노래거든요. 자랑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황 선생님이 이런 건 사대부들이 부를 노래가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걸 극도로 경계하셨던 분이니까 삶의 궤적 자체가 상당히 겸손하셨던 분이 맞아요. 그 겸손하셔서 본인도 이렇게 초야우생이라고 겸손한 표현으로 쓰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야우생이라는 단어 봐둘만 하고, 두 번째 좀 보셔야 될 단어가 천석고황이죠. 요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일단 고황이라는 단어가 못 고치는 병을 고황이라 그러거든요. 그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었을 때 고황 들었다, 고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석고황이라는 건 어떤 걸 못 고치냐, 요게 샘천, 요거 돌석자예요. 샘과 바위가 있는 곳이 자연이거든요. 역시 대유적 표현입니다.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한테는 고황이야. 고황 들었어. 못 고쳐.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게 천석고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석고황 속의 주제 벌써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노래 내용이 이러면 어때? 저렇게 살면 또 어때? 초야에 묻혀있는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어떻겠어? 뭐 삶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거고, 하물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쳐서 무엇하리요?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의 서리적 표현으로 천석고황을 가지고 살겠다가 요 1수부터 6수까지 언지 부분에 주제가 단적으로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선 12곡의 한자 어휘들이 좀 많이 나와요. 유학자분이셔서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간간히 좀 봐두시고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연하라는 게 노을과 안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하라는 거 역시 자연의 대유적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 바람풍 달월인데 역시 자연이죠. 자연으로 벗을 삼아서 이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간다. 생로병사에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간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중이라는 건 자연 속에서, 이 중에 내가 바라는 일은 실수 안 하고 허물이나 없으면 만족하겠다라는 안분지족의 전성서가 또 이 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연하와 풍월 표현상의 특징, 노을과 안개, 자연의 대유적 표현, 바람과 달, 자연의 대유적 표현, 자연으로 집을 삼고 자연으로 벗을 삼아 앞구절 뒷구절 형태 같은 대구법 쓴 거죠.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그래요. 뭐 2수까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3수. 순풍이라는 게 순박한 풍속, 순박하다라는 건 순수하고 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풍은 바람풍이기는 하지만 바람의 뜻이 아니고요, 풍속이에요. 풍속할 때도 한자 요거 씁니다. 순풍은 순박한 풍속, 좋은 풍속이라는 뜻. 순풍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좋은 풍속 다 죽었지?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진실로 거짓말이야. 이황 선생님의 생각은 순박한 풍속 살아있다, 안 죽고 남아있다 라는 얘기죠. 순풍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 진실로 거짓말이야. 순박한 풍속 있어. 인성이라는 거 사람의 성품인데요, 사람의 성품이 어질다고 하니, 요게 성선설이잖아요. 사람은 품성 자체가 어질다라는 게 착하다, 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의 성품은 어질다고 하니 그것은 진실로 옳은 말이다. 이황 선생님의 생각 뭡니까? 초장에서는 순박한 풍속 안 죽고 살아있다. 인성 선하다.
라고 얘기한 거야. 천하에 허다하게 많은, 허다라고 할 때 요 다자가 많을 다자거든요. 허다하다라는 거는 많다, 허다하게 많다라는 뜻이야. 허다하게 많은 영재, 빼어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린 나이의 영재가 아니고요. 이게 꽃뿌리, 예쁜 걸 가리킬 때 영 쓰고 재는 재주거든요. 그래서 이 영재라는 건 나이에 국한되지 않아요. 세상에 그 수많은 인재들이 속여 말씀하셨을까? 거짓으로 얘기하셨을까? 그 허다하이 많은 영재들이 얘기한 것처럼 순박한 풍속은 살아있고 인성은 어질다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 비판적인 인식 없어요. 그 인성 살아있고 순박한 풍속도 살아있다 라고 따뜻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연이요. 유란이라고 했는데 란은 난초예요. 난초가 제곡하니 있을 제 마을 곡이거든요. 옛날에 마을 나타낼 때 한자로 곡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밤이 많이 나는 고을 그러면 율곡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유란이 제곡하니 이러면 난초가 마을에 우리 고을에 있으니 이때 난초라는 거 대유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있으니 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과 더불어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 보이죠? 자연과 함께 있으니 좋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 긍정적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가 깔려 있어요. 듣기 좋아해로 끝났는데 지금 중장 보기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초장하고 중장 문장의 생김새 같겠죠.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대구적 표현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대구되는 거예요. 유란이라는 표현하고 백운, 이 똑같죠. 대구되는 거고요. 제곡이라는 단어랑 제산, 한이 똑같죠. 대구되는 거죠. 여기는 뭐 생긴 거 똑같으니까 볼 것도 없어요. 초장하고 중장 대구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형태상의 대구를 이루면서 의미도 그대로 대응되는 거거든요. 아까 유란, 난초가 있으니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난초라는 거 자연의 대유적 표현 생각했잖아요. 백운, 흰백, 구름, 운 그래서 흰구름이라는 뜻인데 역시 자연입니다. 자연이 제산하니 이랬는데 산은 산이에요. 산에 있으니. 그래서 흰구름이 내가 머물고 있는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도 좋구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만족감 있는 거죠. 자연을 대하는 태도 긍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중에라고 할 때 이가 가리키는 거 요 자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유적으로는 유란, 백운 요거 가리키겠죠. 이 중에 이렇게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이 자연 속에서 피미일인을 더욱 잊지 못하네 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피미일인이라는 미인은요 임금이에요. 가사 삼미인곡이나 속미인곡이라는 거 보셨을 때 그 사미인곡 속미인곡일 때 그 미인이 다 임금이었잖아요. 여기 피미일인 더욱 잊을 수 없는 요 한 분이 사람이 임금님이시고 요 구절 강호가도의 시작이었다라고 봤었던 연시조의 출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 거죠. 강호사시가 같은 경우 통사구조 똑같잖아요. 강호의 이 계절이 드니로 시작하고 역구는 이셨다 이렇게 끝나거든. 그 앞부분에서는 계절에 대한 좋아 이런 거 얘기하고 이렇게 좋은 걸 보면서 임금님을 잊으면 유학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들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같은 경우도 이 계절이 드니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참 좋다로 안 끝나고 이 몸이 이렇게 풍치를 즐길 수 있는 것 역구는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다 이렇게 끝내는 그 틀을 잡아놨었는데 맹사성은 조선 세종 때니까 훨씬 전기예요. 이황 선생님은 조선 중종, 명종 이럴 때기 때문에 더 뒷세대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좋은 거 보면 임금을 잊을 수가 없구나라는 유교적인 충의 사상도 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연. 아까 4연에서는 대구법 얘기했었는데 여기 5연에서는 연쇄법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연쇄법, 연쇄되어 있다라는 게 꼬리 물고 이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끝나는 말 받아가지고 이어가는 게 연쇄법이에요.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로다 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하거든. 어때어떠 교교 백구는 멀리 마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육구 형식 시조니까 육구 형식 얘도 형식상으로 보면 평시조 연의 구성으로 보면 연시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초장에 지금 연쇄법이 쓰인 거거든요. 첫 구에서 대로 끝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는 청와대 이런 거 할 때 쓰는 집대자예요. 대로 끝났잖아요. 뭘로 받았어요? 똑같은 한자예요. 청와대 이런 거 할 때 쓰는 집대자거든요. 끝나는 말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꼬리 물고 이어지는 표현법인데 요거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연쇄법 대표적인 구절이 어릴 때 좀 불렀었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렇게 꼬리 물고 쭉 이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연쇄법 사용된 겁니다. 여기 산 나오죠. 물 나오죠. 아이고 한자 틀렸네요. 이거 흐를 유자 써야 되는데 한자는 일단 틀렸어요. 산, 수, 물 요거 다 자연의 대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지으셨는데 이 집을 산과 물이 있는 곳에 지으셨다는 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용된 표현법 보시면요. 산 있어. 산 전에 산 앞에 대를 짓고 대 하에 하는 아래 하자거든요. 대 아래에 유수로다 흐르는 물이로다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이 놓여 있는 위치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자연 친화적 한자성어로는 무라일체라고 하죠. 물은 자연 아가 사람인데 나자 쓰는 거거든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람 따로 자연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 속에 팍 파묻혀 있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드러나 있죠. 산 전에 산 앞에 유대하고 집이 있고 대 아래 집 아래 흐르는 물 이로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도다. 때 많은 갈매기는 그런데 요게 또 어떻게 갈매기 요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때 갈매기도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다 자연의 대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를 지어놓고 요 대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차피 꺼낸 돈이니까 1,000원짜리 한 번 더 보실까요? 여기 1,000원짜리 뒷면인데 요런 게 우리나라 산수화의 딱 전형이거든요. 산수화라고 해서 그냥 자연만 그리지 않아요. 요런 거죠. 산하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로다. 이렇게 산과 물이 어우러진 속에 있는데 요게 산수화인가? 그냥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요 산수 속에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집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책상을 펴놓고 책을 읽는 모습일 거예요. 각자 보시고. 그래서 요게 1,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요게 태계 이황 선생님 도산서원 세우신 분인데 도산서원을 왜 안 그려줬나 도산서원을 그려줬으면 좋았을 걸 싶지만 요게 도산 12국의 내용 속에 있는 이황이 추구했었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거고 물론 그림 속에서 요 집안에서 책을 읽는 게 이황 선생님은 아니겠으나 이황의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겠죠.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하거든 까지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태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안분지족할 수 있는 거, 만족하는 것 요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교백구는 백구라는 게 흰말이라는 뜻인데 요 하얀 말이 좀처럼 보기 드문 아주 깨끗하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고 교교
앞에 다 흰백자 있는데 요게 순결하고 깨끗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뜻이 높은 사람을 가리킬 때 교교한 백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교백구라는 게 되게 뭐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요런 걸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평상시 자체는 교교백구와 같은 사람이군 이러면 칭찬이에요. 깨끗하다,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데 이왕 선생님은 지금 교교백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아요. 부정적이에요.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안분지족하는 게 행복한 삶이거든. 근데 어쩌다가 이 뜻있는 사람들이 이 교교하다고 하는 깨끗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자연의 가치를 몰라보고 가까이에 있는 행복과 즐거움을 모르고 멀리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멀리에다가 마음을 둔다라는 건 세속적인 욕망에다가 뜻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온 마음을 나는 과거 시험 봐가지고 벼슬길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벼슬을 해서 내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개혁해야 되는데 이런 데다가 마음을 두는 거 멀리 마음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게 세속적인 곳에다가 뜻을 이루고 있다, 뜻을 두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어쩌면 어쩌다가 어디다가 어쩌다가 이 교교한 백구들이 그 가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모르고 먼 곳에 있는 행복만 추구하고 있는 거라고 교교백구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으므로 작가가 시의 화자가 밑줄 친 대상 교교백구에 밑줄이 있다면 밑줄 친 교교백구를 대하는 태도는 비판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멀리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멀리라는 거 세속적인 것의 실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산, 수, 갈매기와 같은 자연과는 대비되는 곳이 멀리 마음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새 이제 마지막 년이네요. 한자어 보이죠?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지는 않지만 퇴계 이황의 이 도산십이곡이라는 작품의 특징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쓰고 있어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 잘 살려 쓰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말 노래예요. 우리말 노래고 우리말로 불렀으나 한자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또 산 보이죠? 월 보이죠? 산, 월 이런 거 자연입니다. 대 보였죠? 아까 나왔었던 똑같은 대예요. 청와대 할 때 쓰는 그 집대입니다. 자, 해석을 보시면 춘풍, 봄바람, 봄춘 바람풍, 봄바람에 꽃화자예요. 꽃이 산에 가득 피어 있고 봄의 경치를 시각적으로 묘사했네요. 봄바람이 부니 살랑살랑 따스한 봄바람이 부니 꽃은 산에 가득하고 아름다운 봄 경치를 묘사한 겁니다. 봄이었어요. 봄 예뻐요. 가을 추고요. 밤야자입니다. 가을 밤에 계절적 배경 가을이죠. 그게 뭐 가장 좋은 계절이죠. 봄 가을. 추야에 가을 밤에 월 가을 달입니다. 달월자예요. 달빛이 대에 집에 가득하구나. 역시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각적으로 묘사해 주신 거네요. 대구법 보이시나요? 춘풍에, 추야에, 화만산, 월만대 이렇게 해서 앞구절 뒷구절 의미도 같은 내용 대응되는 거고 봄도 아름다워. 가을도 아름다워 같은 의미 대응되는 거고 문장 형식도 대구시켜주는 대구법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춘추라는 것도 역시 대유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딱 봄과 가을만 아름답고 여름과 겨울은 별로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요 봄과 가을이 사계절 강호 사시가라고 할 때 그 사시가 사계절이었던 거 아시죠? 그 사시라는 게 사계절입니다.
요 사계절 노래 속에는 봄과 가을만 써줬으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흥겨움, 요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거든요. 자연을 즐기는 아름다운 흥이 이렇게 한자어 쭉 나왔을 때는 음보 끊으실 때 이렇게 한번 중간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구거든요. 그러니까 사시, 가흥이, 사람과 한 가지라. 자연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순리대로 아름다운 것처럼 자연의 순리가 있는 것처럼 계절의 변화, 계절이 바뀌어 이런 거 자연의 흐름, 자연의 순리, 자연의 섭리잖아요. 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사는 게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한 가지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사는 거죠. 요 자연의 순리, 자연의 섭리를 딱 보여주는 요 생경한 한자어. 생경하다라는 거 낯설다라는 뜻이에요. 어약, 연비, 운영, 청광이라는 단어가 자연의 섭리를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요게 실제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면 요 정도로 시구 형식으로 좀 길게 나오는 건 뜻풀이는 나와요. 약이라고 할 때 약은 도약한다 할 때 쓰는 뛰다라는 뜻이고요. 연은 매 연자거든요. 매, 비는 날비자예요. 근데 여기서 매라는 것도 그냥 새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새들이 날기도 하고 그게 어약 연비. 물고기가 뭐 때로는 물 위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그 사냥을 잘하는 매가 하늘을 날고 이런 거 다 자연이 만들어준 자연의 섭리대로 그들이 행동하는 거죠. 뭐 누가 인위적으로 시켰고 이런 게 아니라 운, 영, 운 구름 운자고요. 영은 그림자 영자거든요. 운, 영,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지고 천광, 하늘에는 빛이 나고 이런 거 다 그냥 자연의 모습이잖아요. 누가 뭐 시켜서 일부러 만들고 인위적으로 손을 대서 바꾸고가 아니라 그래서 어약연비 운영청광이라는 게 자연의 순리, 자연의 섭리 이런 걸 나타내는 아이고 한시 구절인데 요 사계절의 흥겨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도 사람이 한 가지라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약연비 운영청광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어약연비 운영청광이야. 그냥 짧게 자연의 순리야. 어느 끝이 있을꼬. 자연의 순리가 끝이 있겠는가. 역시 서리법이죠.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면 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 도산12곡 여기까지가 이제 1편부터 6편까지고요. 요 1수부터 6수까지를 언지라고 불러요. 요 언지 부분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가 나와 있는 부분이 요 언지 부분이었습니다. 요 뒤를 이어서 이제 언학 부분 7수부터 12수까지 2편 언학 부분에서는 학문에 정진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될 거라서 요 노래는 전반부인 언지와 후반부인 언학 부분이 주제상으로 이렇게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도산12곡은 언지와 언학의 2부로 짜여진 노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보실게요.